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먹고 있었던 식용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올리브유가 구체적으로 왜 우리한테 좋은 건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팀의 리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브유가 왜 몸에 좋은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리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 영양학이나 다른 클래스유나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면 지방도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는 포화지방도 있고 불포화지방도 있지만 보시면 불포화지방이 되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보통 이 수준 안에서 놀거든요. 좀 질이 안 좋은 거는 불포화지방산 중에 오메가9이 조금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제품도 있고, 정말 좋은 제품들은 오메가9이 월등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포화지방산 오메가9이 어느 부분에서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주고 항염 효과랑 항산화 효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좀 많이 도와주면서 포만감 조절, 면역체계 강화,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오메가9이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 오메가6가 안 좋다 이렇게 알고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메가6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대신 그 비율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의 지방 구성 비율을 보시면 오메가6도 11%로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포화지방에는 뭐 팔미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4%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 4%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 올리브 오일을 왜 먹냐 하면 이제 폴리페놀이 많아서요, 뭐 항산화 효과가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성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 지방 구성 성분 중에 4%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4%가 되게 적은 양이지만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미량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찬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폴리페놀. 근데 폴리페놀도 한 가지 성분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로 밝혀진 것만 36개가 넘는 되게 많은 폴리페놀이 있어요. 보시면 올레오칸탈, 뭐 티로솔, 하이드록시티로솔, 올레유로페인, 뭐 한 조금씩 다 들어보신 것들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폴리페놀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올리브 오일을 광고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게 바로 이 올레오칸탈인데, 올레오칸탈이 왜 좋을까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힘들 때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를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올레오칸탈이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인 이부브로펜과 되게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항진통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티로솔이나 하이드로티로솔 뭐 이런 것들은 항산화 효과가 강력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매연이 만들어지면 그 매연을 처리해주는 역할, 그런 것도 이제 올리브 오일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요즘 밝혀지는 것들 중에 하나로는 올레유로페인이 있어요. 이거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균작용도 있어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제 알려지는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폴리페놀 성분이 있다. 근데 항산화, 항염증, 항균작용, 항암작용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성분이라서 우리 몸에 되게 좋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먹어보게 되면은 이거 되게 쓰다, 이거 뭔가 매캐한 맛이 난다 하는데 이것도 다 폴리페놀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비타민인데요. 저희가 항산화 비타민 바로 생각나시는 게 비타민 C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수용성이에요. 근데 지용성, 우리가 이제 지방에 녹여 나오는 비타민은 비타민 E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기능학에 잠깐 발을 담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능학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비타민 E 많이 챙겨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나 올리브오일 많이 먹으면 되겠다. 올리브오일 잘 챙겨 먹으면 이 비타민 E도 같이 챙겨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항산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의 응고를 좀 도와주고 뼈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이 비타민 K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120 나노그램이고 여자 기준은 한 90 나노그램 정도예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 장내 미생물에서 절반 정도가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50%를 좀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에도 이런 비타민 K가 좀 들어있으니까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쿠알라인이라는 탄화수소예요. 이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부 보습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그 스킨케어 제품에도 자주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콜레스테롤로에도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세포막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저희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죠? 루테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게 눈에 좋은 영양제라고 많이 파는데 그런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 비타민 A가 될 수 있는 재료들, 이게 또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테롤은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테롤, 콜레스테롤이랑 유사한 성분이면서 이게 콜레스테롤로도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도 이제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올리브 오일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프리메디 연구라고 해서 스페인 정부 자체에서 대규모적으로 했던 연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연구냐면 한 7,400명 정도 되는 인구를 뽑았는데 그 인구가 심장질환은 없지만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 가지 군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저지방식이, 하나는 올리브 오일이 포함된 지중해 식단, 세 번째는 견과류가 포함된 지중해 식단.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눴고 그 매 분기마다 정부에서 교육을 해주면서 이제 저지방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이 아닌 소정의 성분을 받으면서 저지방 식이를 하세요. 계속 교육을 받았고요. 올리브 오일 포함된 식단은 매주 올리브 오일이 제공되면서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4스푼 정도는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계속 견과류를 주면서 하루에 견과류 30g씩 드세요. 라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연구가 들어갔어요. 총 연구 기간은 4.8년도니까 보통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5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이제 본 연구거든요. 제일 주요하게 봤던 건 심혈관 질환 연구였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 이거 좀 다 무시하셔도 되고 요 두 가지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 저지방 식단을 권유받았던 이제 대조군인데, 보통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대조군보다 심혈관 질환 걸렸던 비율이 30% 정도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탈리티는 사망률이거든요. 이 사망률은 점차 증가했지만 올리브 오일을 먹었던 이 대조군들은 그 견과류나 저지방 식단을 했던 사람들보다 그 사망률이 낮았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견과류보다 좋고 저지방 식단보다 더 이제 사망률이 낮았다라고 보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되게 대단히 집단으로 했던 연구고 장기간 했던 연구라서 이 올리브 오일과 관련돼서 보는 연구 중에는 이게 되게 유명했던 연구고, 이 연구를 토대로 올리브 오일이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연구 논문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가져왔던 건데요. 이거 되게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대사질환이랑 심혈관계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지질대사 좋아지고 혈압 낮아지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당 대사도 개선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면역적으로는 보시면 항균효과, 항염증 반응이 있고, 아무래도 올리브 오일이 콜레스테롤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 계통과 관련된 암 발생률도 낮추고 예방도 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갱년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이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올리브 오일에 뼈 석회화나 골 미네랄화를 촉진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질환이나 뭐 알츠하이머 질환 이런 거 좀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는데 올리브 오일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올리브 오일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나 한 컵 먹을래요? 2컵 먹을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도 정해드리려고 한 논문을 가져왔어요.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논문을, 올리브 오일과 관련된 논문을 다시 가져와서 메타 분석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점은 올리브 오일의 하루 섭취량이 5g씩 증가할 때마다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사망률이 4%씩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섭취량이 높은 집단이 심혈관 질환이 걸릴 위험이 15%가 낮았고요. 전체 사망률은 17%가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올리브 오일을 하루 20g 이상 섭취할 경우 모든 이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0g 정도는 드셔야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사망률이 좀 감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20g은 얼마냐 하면은 이제 아빠 숟갈로 한 숟갈 반에서 2숟갈이니까 저희가 이제 샐러드나 그런 거에서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기에는 좀 충분한 양, 좀 더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것만 먹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네. 물론 저건 이제 이런 사망 관련된 심혈관 질환 리스크 관련해서의 기준이니까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어떤 발생 위험을 낮춘다 의미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런 폴리페놀 항산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좀 더 먹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점은 올리브 오일의 질을 그렇게 따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폴리페놀이나 뭐 스쿠알렌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라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은 올리브오일을 왜 먹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그럼 올리브오일 뭐 내가 아무거나 막 사서 먹어도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좋은 올리브오일 고를 수 있는 법도 저희가 한번 다음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뵐게요. 안녕. 많이 배웠습니다. 네.